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돼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모두들 당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도련님 입에서 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도련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만남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도련님 결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에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건 정말 추하다면서 잘 됐다고 서둘러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도련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어서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서둘러 일정을 잡길 원하셨고 돌아오는 주말에 시모의 부탁으로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도련님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때묻지 않아 보였고 시모도 마음에 들으셨는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방으로 도련님과 여자를 안내했어요. 시모와 함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내어준 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모의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쏟아지는 질문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서로 가까워지면 좋으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던데.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랬어. 내 아들이 여자 보길 워낙 돌같이 여겨서 내 생에 결혼하는 건 못 볼 줄 알았다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집 식구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엄마는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부터 하면 어떡해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이 사람 부담스럽겠어요. 석진 씨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건 맞는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다가 부서도 틀려서 마주칠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가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간만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저 또한 분위기에 취해 예비 동서를 좋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한 가족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던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옆에서 설거지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치우다 보니 어느새 도련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한자리에 다시 모인 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상견례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 나이도 있지만 예비 동서에 대한 호감도 상당했었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죠. 도련님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결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양가 집안 부족함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만나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약간 걱정스러워하고 있자 시모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친 말을 뱉으셨어요. 좋은 시간 다 보내놓고 왜 초를 치는 거야? 너희들은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지 교환했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도 있잖아. 내가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솔직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했어?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이 불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동생이 한 번 더 신중하게 바라는 것 뿐이라고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했다. 내가 봤을 때 너희들보다 새로 들어오게 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충분히 느꼈지? 우리가 모두 모여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동안 안 좋았던 거 다들 알고 있지? 임신이 안 돼서 애까지 입양한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강박증까지 생겨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면서? 여린이를 사돈댁에 맡겨놓고 오라고 한 게 다행이지. 여기 있었으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니?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닦고 짜증냈을 게 뻔하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지.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또 시작인 거죠? 입양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데려온 거고 입양아가 아닌 제 친딸이라고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생 보고 온 거지 엄마 얼굴 보러 온 줄 아세요? 갑자기 안 좋아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어버렸다는 걸 직감한 남편은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는 아침부터 도와주려고 온 애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결국 처음은 좋았지만 마무리는 안 좋게 끝나고 말았죠. 시모는 상견례 일정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한마디 하신 뒤 등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친정집에 들려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손자를 원했던 시모는 서둘러 주길 원하셨지만 임신이 계속해서 되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들려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시댁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다 보니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이런 저를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입양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의견에 처음으로 입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시모는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다 키워놓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며 격하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상태라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려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 시모도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이는 모습이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었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제 딸에게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모는 입양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딸이 장애까지 가지게 되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를 더 막대하셨어요. 서로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런지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온 시간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죠.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고, 저희는 도련님을 생각해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욕밖에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시모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부려먹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왜 상견례장에 가서 인원수를 채워야 돼? 나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볼 생각도 없고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말에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상견례에서 또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 없어도 어차피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김에 이용하려고 예비 동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시모의 성격을 잊어버린 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만의 생각이었을 뿐 시모는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네요.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으니까 늦지 말고 인원수 채우도록 해라.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지? 어머님, 그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데려왔었을 때 많은 걸 준비하신다고 아침 일찍 서둘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었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보다 되려 저희한테 상처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오지 않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말까지 해주길 바란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충격인데 그렇게 반대하던 입양까지 해놓고 나한테 좋은 말 듣겠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니? 내 마음 풀리려면 아직도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 전까지 내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움직이도록 해. 상견례 날 늦지 말고 오거라. 내 막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 잊지 마. 시모는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자 바로 열을 내면서 상견례 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결국 약속된 날짜에 상견례 장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께서 먼저 자리를 채우고 계셨어요.
예비 동선의 가족은 오고 있는 중이었는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꺼냈지만 시모는 저희를 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여린이를 왜 여기에 데려온 거니? 상견례 망칠 작정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어디 가셔야 한다고 선약을 잡아두신 상태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린이가 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분위기 파악은 할 줄 안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제 딸에게 꼭 싫다는 표현을 하셔야겠어요? 네 딸이지 내 손녀는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우리 집안 상견례에 참석했는데 화가 안 나겠어? 조금이라도 분위기 안 좋게 만든다면 무조건 밖으로 내칠 줄 알아.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게 애 단속 잘해라. 시모는 제 딸이 상견례 장소까지 따라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시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쓸데없이 열내지 말라고 자리를 지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비 동선의 식구가 도착을 하면서 서로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씻고 오자 시모가 저에게 눈치를 주며 자제시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자 동선의 가족도 점점 신경이 쓰였는지 제 딸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린 다음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보다 안쓰럽고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박증 증세를 보이며 상견례 흐름이 끊어지자 예비 동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제 딸이 손을 씻으러 또다시 화장실을 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가서 중요한 자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고 잘 타이르고 있는데 뒤따라온 예비 동서가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 형님, 여린이가 아무리 강박증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엄마인데 중요한 자리인 만큼 통제는 하셔야죠. 왜 이렇게 절절 매세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대화도 끊기고 분위기도 좋아지려다가 또다시 어색해지니 저도 솔직히 너무 힘이 빠져요. 다들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인 만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린이가 형님 친딸은 맞는 거죠? 웬만해선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친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자리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좀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강박증이라는 병이 쉽게 제어가 되고 고쳐지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어요? 저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참석한 거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친딸이 맞냐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배려해 주지 못한다면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강박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비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조심해달라고만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 본 동서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상태로 딸과 함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동서의 상견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상견례가 끝나길 바라며 제 딸과 함께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예비 동서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짜증난다고 표현하는 예비 동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해 당황스러울 뿐이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제 딸을 걱정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까지가 진실된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예비 동서의 진짜 성격을 본 것 같아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사람의 성향은 전부 다 다르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딸 여린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심적으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 강박증 증세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그런 제 딸을 보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결국 답답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동서가 제 딸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벌써 자리로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도 오지 않고 있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고 달려온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딸을 안아주며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긴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남편에게 제 딸을 데려간 뒤에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최대한 멀리 있는 보육원에 놓고 오라고 했잖아. 확실하다니까.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걸 모르겠어? 나도 엄청 놀랐다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손목에 화상 자국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육원에 보낸 시점이랑 거의 비슷해.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보육원이라고 한 거야? 여린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강하게 잡더니 화상 자국에 대해 물어보며 무섭게 대했다고 그러던데 설마 동서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당연하죠. 저는 저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인데 둘 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여린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당신을 계속 찾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제 딸에게 들었던 말과 예비 동서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려주자 남편도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양가 집안 모두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결국 제가 두기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니 양가 부모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다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왜 내 손녀의 손목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거야? 그리고 통화를 했다던 그 남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서둘러 상견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내 딸이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화상 자국을 보고 놀란 것도 동서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무작정 모른다고 발뺌하면 지금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분으로 석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인 예비 동서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도련님이 동서의 팔을 붙잡으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앞을 가로막아섰어요. 그러자 예비 동서 부모님들께서 도련님의 팔을 내려치며 동서를 보호했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서둘러 상견례 장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동서 집안의 행동을 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보인 행동은 보육원에서 데려온 제 딸의 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비 동선의 가족들을 멈춰 세우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고 여린이는 법적으로 내 아들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보육원에 보낸 게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지금 벌어진 상황 없었던 일로 생각하며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새아가랑 내 아들의 결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은 묻어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거 사돈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여린이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의 관계에만 집중해 주자고요. 인생 별거 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린이가 받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할게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처럼 방금 벌어진 일은 덮어두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여린이는 어차피 큰애 자식이잖아. 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둘의 결혼 진행하거라. 애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도련님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버린 상태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이 사실을 전부 다 듣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모와 도련님은 결혼을 강행하려 하지만 예비 동선의 가족은 조금의 죄책감이 있는지 보육원에 버린 내 딸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상견례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친모라는 걸 강하게 거부하던 예비 동서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느 날부터 멀리에서 저희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모라 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앞에 나타나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건지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제 딸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신생아 때 한 번 버렸는데 두 번은 더 쉽지 않겠어요. 어떤 성격인지 전부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하네요. 만약 그 여자가 자기의 친딸이라고 데려가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 딸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갈 수 없겠죠?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버린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요즘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중이네요. 시모도 그렇고 그 여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동서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도 애원하길래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반쪽이 되어서는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서가 가족이 된 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편이 갈렸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는 동서 내외를 아껴주셨고 시모는 저희 부부 편에 계셨었죠.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전부 동서 때문이었어요. 중간에서 워낙 여우 같은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서로 간의 이간질로 분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서방님과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시모와 시부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동서의 눈빛과 몸에 배어있는 행동과 말투들이 집안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부는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한다며 부침성도 좋고 욕심도 많아 보이는 게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것 같다면서 시모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괜히 끼어들었다가 안 좋은 말만 듣게 될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부와 시모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서방님의 결정이 제일 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서의 성격을 전부 다 알 수 없기에 저희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분명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라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서방님은 시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로가 받은 상처는 골마 터질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5년의 시간 동안 시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분들이 아닐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로 지내왔었어요. 다 죽어가는 양반이 입만 살아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언제까지 막내 며느리만 감싸고 돌 거야?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멀쩡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성격에 변화가 없어? 수발은 큰 며느리한테 다 들게 하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냐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막내 며느리만 죽어라 이뻐하고 큰 며느리는 찬밥 신세인데 똑같이 마음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하도 감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서는 항상 당신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여우 같은 며느리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야. 곰같이 푸근하면서 순박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 며느리가 데리고 살기 훨씬 좋은 거라고. 여우 같은 막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잔머리만 굴리면서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당신 뒤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 속이 그동안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알아? 나랑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최근 5년이 제일 많이 싸운 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지? 큰 며느리가 그깟 애교 좀 없으면 어때? 그건 당신 입장이지. 나는 다르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며느리는 무조건 애교 많고 언제든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막내 며느리가 왔을 때는 내가 사는 맛이 나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일주일마다 집안 청소해주고 밥이나 차려주는 가정부로밖에 안 보여. 이러다 당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붙어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편가르면 당신 장례는 제대로 치러줄 것 같냐고. 어떻게 된 게 아픈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입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야. 시부는 대장암 말기로 벌써 온몸에 전이가 퍼진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말라 보일 뿐이지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력이 남아 있으신 것도 정말 신기했었죠.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며 처방해준 약을 받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시부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셨어요. 처음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온갖 치료를 다 해왔었지만 발버둥 칠수록 암세포는 도망가듯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현실을 받아들이셨고 시부는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거 막 나가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내외는 조금도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저희 부부와 시모를 무시한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부가 쉬고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는 그래도 인사는 했었는데 2년차가 되었을 때는 고개만 까딱거리더니 5년차가 되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들어오는 모습은 정말 기가 찼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한참 동안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던 동서는 거실에까지 들릴 정도로 시부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살살 녹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며느리가 와서 집안이 살 것 같다며 제가 있을 때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방문을 열면서 밖으로 걸어 나온 동서내외는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있었던 일처럼 남편이 화를 내며 동서내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부가 동서에게 화를 낸다며 소리치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바로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동서는 워낙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집안의 평화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시모는 주방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상차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숟가락을 뺏은 뒤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고, 시부는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휠체어를 타고 방문을 여시더니 밖으로 나오셨어요. 시부는 암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시모가 동서에게 난리치는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시모에게 숟가락을 뺏겨서 화가 난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부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아버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마다 어머님이랑 갈라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네.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아들,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정말 집안 무너지는 꼴 보고 싶은 거야? 애초부터 엄마는 이 사람 안 좋아했잖아요. 제가 엄마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받아들여 주신 적 있으세요? 뭐 하나라도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만 가득하셨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정말 다들 너무 하시네요. 그럼 서방님은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머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 한 적이 있었나요? 무조건 동서 편만 들어줄 게 아니라 중간 위치에서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이렇게까지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동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뿐인데 그걸 안 잊고께 생각하고 더 삐뚤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님,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이 형님이랑 저를 차별했잖아요.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아침부터 큰 며느리랑 내가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했니? 갑자기 휴지를 달라고 하더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뱉어버린 다음 입을 헹구더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음식을 여태껏 먹어왔냐며 우리 집안을 거지 취급했잖아. 전날에 큰 며느리랑 좋은 것들로 장봐와서 정성을 쏟아서 만든 음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라.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라고. 시모는 속으로 삭히고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서방님이랑 시부는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며 되려 동서편을 들어주고 있었네요. 그때 당시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려고 전날에 미리 시댁에 와서 준비했었거든요. 시부는 예비 며느리 온다고 만든 음식을 먼저 드셔보더니 그 자리에서 혼자 밥상까지 차리셨으면서 동서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먹던 음식을 휴지에 싸서 버렸을 때 시부는 좀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동을 저희 앞에서 보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동서를 감싸고 도셨었죠.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최대한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의 감정 상태를 거침없이 표현했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시모는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건데 동서와 시부는 시모의 의견을 묵살한 채 무조건 직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시부 옆에 있던 동서가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는지 저한테 해선 안 될 말을 꺼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의 말을 맞받아치며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대충 때우려고 했던 거지. 누가 이 집구석에서 맛없는 밥 먹고 싶은 줄 알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형님이 한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형님이 매번 만들어 오시는 반찬 솔직히 진짜 별로거든요. 월급 꼴랑 200 받아서 반찬값도 안 나오니 음식에 퀄리티가 있겠어요? 소도 아니고 여물만 먹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제 빌딩에 와서 바닥이나 좀 닦고 몇 푼 더 벌어서 그걸로 고기 반찬도 좀 올리고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면 돈 좀 더 드릴게요. 형님은 어차피 자존심 같은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부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할 바엔 제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질 떨어진 음식들을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아껴서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보자 하니까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낮잡아 보는 건 절대 못 참아. 그러는 동서는 얼마나 잘났길래? 개천에서 용난 주제에 지금 삶이 조금 윤택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손윗사람한테 함부로 대해?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뭉쳐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편을 가르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모습들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시모도 분명 분노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지만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해 보였죠. 이 모든 것들이 동서 하나로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로가 눈을 붉히며 한참 동안 싸우다 보니 어느새 지쳤는지 거친 숨소리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족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남편과 서방님이 시부를 부축해 급하게 방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주방에서 약을 꺼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시부의 입에 털어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걸어 나오신 시모는 거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동서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고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면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네요. 동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시부를 불렀지만 많이 위중하신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비명소리에 거실로 뛰쳐나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모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서방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가려 했지만 시모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시부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내쉬며 급격하게 악화되신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시부가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오고 난 뒤부터 시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가족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물고 뜯어도 시부의 마지막 순간은 서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시던 시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동서 내외는 저희 가족과 시모가
자리를 비켜주길 원했어요. 그동안 시부가 동서내외를 잘 해준 만큼 떠나보내드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동서가 짜증 섞인 말투로 시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길래 남편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서방님이 빨리 서두르라며 동서에게 무언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열리지 않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온몸으로 달려가 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동서는 시부의 주먹을 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고 서방님이 서류를 몸뒤로 숨기려 하자 남편이 서방님이 숨기고 있는 서류를 뺏어든 뒤 확인을 함과 동시에 남편은 서방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시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떨군 채 들지 못하고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며 네가 인간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아버님이 저와 약속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으시려고 하시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 주세요. 그건 제 거라고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주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너희는 온통 시애비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탐이 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어? 이런다고 모든 게 너희들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뒷말 나오기 전에 받으려고 유서와 서류 준비해서 온 건데 아버님이 글쎄 손을 안 펴시잖아요. 지장을 찍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숨을 헐떡거리시면서도 주먹은 절대 펴지 않았다고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날 노인네가 힘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빨리 일어나셔서 저한테 전부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 지키시라고요. 갈 땐 가시더라도 뒤처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시모는 동서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었고 남편은 서방님을 밖으로 내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은 단기간에 준비한 서류 같지는 않았어요. 분명 시부의 건강이 온전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은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서류에는 시부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았었어요. 모든 걸 준비만 해놓으시고 유서도 작성만 해놓으신 채 결정적인 시부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가누기 힘들 때 넘겨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동서가 지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분명 정신은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으셨을 텐데 시부는 주먹을 꽉 쥔 채 마지막까지 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시부가 떠나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서와 서방님은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눈이 멀어 슬퍼하기는커녕 서류의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하려는 모습들에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난리 속에 시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시모는 마지막 순간을 동서내외 때문에 못 봤다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그 사이 동서내외는 급하게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장례가 진행이 되는 동안 동서내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와봤자 분명 시모에게 머리채 잡힐 게 안 봐도 뻔했었죠. 동서가 가족들끼리 편을 가르고 지금까지 시부를 방패 삼아 왔었는데 정작 시부가 돌아가시니 동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저희 가족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모든 것들이 시모의 소유가 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는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당장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본관동 테이블 위에 있는 제 명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제 자리인데 왜 형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명패는 또 뭐고요? 이 사무실은 아버님이 저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쩌지? 보다시피 어머님께서 이곳을 나보고 사용하라고 주셨거든. 얼마 전까지 동서 말대로 월급 200 받는 걸로 반찬값 하기 힘들었었는데 이 건물 소유주가 어머님한테 들어가고 나선 나도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되었네. 여기가 동서한테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버님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거라 동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직원들도 얼마나 막대했으면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던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단 한 명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와 함께 일하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 동서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동서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과 아버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서 때문에 아버님이 세상 떠났다고 하면 상황이 꽤 복잡해질걸? 아버님이 동서한테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곧 주겠다는 말에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있는 동서 물건들은 전부 다 폐기시킬 테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로 싹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나한테 이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형님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내치고 가져가겠다는 거야? 여긴 내 사무실이고 내 빌딩이라고. 절대 못 나가니까 법대로 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넘겨줄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건 너를 엄청 아끼던 그 인간이 있을 때나 하는 얘기지. 지금은 상황이 전부 달라졌잖아.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너한테 조금도 넘겨줄 수 없다. 이 빌딩은 내 큰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아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시모의 등장에 목소리를 높이던 동서는 꼬리를 내린 채 급하게 빌딩 밖으로 도망쳤어요. 동서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넘겨주실 빌딩을 제 소유인 양 드나들며 관리하고 있었죠. 아버님의 비위를 살살 맞춰가며 무상임대로 사무실까지 차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방님은 시댁에 몇 번이나 찾아와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서방님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에게 항상 지원받고 살아왔던 동서내외는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사는 게 불안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죠. 그동안의 씀씀이가 동서내외를 버티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궁핍해지고 생활에 불만이 생겼는지
서방님과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별거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저와 만나길 원하길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었죠. 형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너무 버릇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신 7주 차예요.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번만 어머님한테 잘 좀 봐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동서가 임신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다시 받아주면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 건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빨대 꽂고 살려고? 임신했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어. 그동안 동서가 우리 가족한테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봐. 절대 용서해줄 수 없다고. 임신했으면 앞으로 서방님이랑 악착같이 살아야지. 별것까지 하면 되겠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버는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반찬을 만들어 먹기 힘들면 내 빌딩 와서 바닥이나 좀 닦던지. 땀 흘려 일한 만큼 일당은 두둑히 챙겨주도록 할게. 생각 있으면 빌딩 관리소에 이력서 한 장 놓고 가. 동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 아직까지 전부 다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겪은 아픔은 5년인데 동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모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동서 내외를 절대 받아줄 마음이 없네요. 앞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과 10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가족에는 항상 평화만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봐도 동서의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입 밖으로 욕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협을 보는 성격인데요. 반대로 동서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바람에 몇 번이나 놀랄 정도로 동서의 성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이런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서방님을 따로 불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성격이 나온 터라 서방님도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아 보였죠. 동서는 박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저는 평범한 주부라 그런지 함께 모이면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동서의 행동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동서가 귀를 닫았는지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동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대화조차 섞기 싫다는 거야? 제가 형님이랑 말을 섞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쓸데없는데 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형님 할 일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안 좋은 감정을 키운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하는 행동은 내 딸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댁에 왔으면 어느 정도 눈치껏 행동해야지. 아까도 가족들 전부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동서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잖아. 시부모님도 움직이시는데 동서가 얼마나 잘나길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집에서도 안 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했었거든요. 좀 전에도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뭐하러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달려들어서 좁은 공간에 몸 부딪히며 북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건 동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다들 겉으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었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조용히 얘기하진 않을 거야. 형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제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재수씨, 말이 좀 심하네.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손윗 사람한테 지금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손님인데 대접은 받고 살아야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시간 내서 시부모님 얼굴 뵈러 오는 건데 더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동서는 눈을 치켜 세운 뒤 저와 남편을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건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서방님과 시부모님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는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험악해질 뻔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셨어도 집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서는 남편이 한마디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서방님한테 집으로 돌아가자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행동을 보여주었고 서방님은 시부모님께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급하게 동서를 뒤쫓아갔네요. 모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멍하니 현관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동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었죠. 서방님이 동서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빼고 서방님과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부모님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성격에 우리 모두가 속아 집안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기 위해 모이자고 한 거니까 서로 의견 좀 내보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이혼해라.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시간만 끌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저도 어머니 말에 찬성할게요. 둘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는 저희 모두를 무시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다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 나이 때문에 지금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하겠냐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요? 서로 한데 모여 이 일로 지금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집안의 가장은 너 아니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행동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야? 가족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냉정하게 말을 하기가 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부부인 건 맞잖아. 그래서 지금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한번 봐봐라. 꼴의 교수라고 우리 가족 전부를 무시하지 않나? 어른을 가르치려 들면서 내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동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어떻게 쓴소리를 하냐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동서가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며 이해해 주려 했었지만 그런 호의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동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돌아간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는 주말에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임신일 것 같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약간의 몸살 기운처럼 미열도 있었고 울렁거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동서의 문제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시며 동서의 일은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우선적으로 제 몸부터 생각해야 된다며 저를 아껴주셨고 시부모님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동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사 초대로 시댁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의 한마디에 또다시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죠. 두 분이 부부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긴 거라면서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높다고 하던데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리실만 하실 텐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또다시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형님 인생은 애만 키우시다가 좋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아이 계획이 없거든요. 몸매도 망가지고 임신하는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육아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 같아요. 그렇다고 형님 보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린 것 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물고라도 있던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못돼 처먹었네.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니? 그리고 애를 가지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아들, 너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 알고 있었니?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선 서로 벌써 대화가 끝났나 보구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고 살 거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수라고 좀 나을 줄 알았더만 말버릇도 더럽고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다. 어머님, 저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여러 가지 통계상 봤을 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그땐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동서의 행동은 새로웠어요. 양파 껍질 까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는 가족 전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동서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동서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특이했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난리를 치자 동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다면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또다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동서의 행동,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시더니 시동생에게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며 최대한 빨리 둘이 갈라서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동서의 막말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길래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만 할 정도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꼭 장애로 태어나길 원한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시선들을 조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도 눈치는 있는지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동서와 엮이고 싶지가 않아 따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달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10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떨며 한층 업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서는 저와 어딜 함께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곧 출산 예정이라면서요?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출산 전에 저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형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대화도 좀 나누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형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잠깐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아는 지인도 몇 명 오는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형님이 옆자리를 채워줬으면 하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이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같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무턱대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지 못하겠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저는 형님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동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어느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저도 함께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을 동반해서 온다며 시부모님께서 같이 가시기에는 자기를 워낙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앉아서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동서에게 잘하면 동서도 가족들에게 잘할 것 같아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은 뒤 남편에게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가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동서와 만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거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동서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주었어요. 가는 동안 입을 멈추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어느 정도는 긴장이 풀리게 되었죠. 막달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도착한 곳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문자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동서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꽤 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서를 둘러싸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동서는 뒤에 있던 저를 소개해주면서 자리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앞치마를 두르는 돌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네요. 형님, 오늘만 봐주세요. 여기가 사람들끼리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간인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인데 저 혼자 자리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형님 요리 실력도 좋아서 금방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분들도 같이 협동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이죠? 저희도 똑같이 한 다음 앉아서 각자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가시면 된다니까요. 막달인 형님한테 제가 어려운 부탁하겠어요? 음식은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런 자리라는 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거야? 솔직하게 미리 설명해 줬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실까봐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신경 좀 써드릴게요. 동서는 테이블 위에 꽤 많은 식재료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동서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있는 재료들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됐는데 동서가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척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반복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음식을 만들다 보니 몸에 꽤 무리가 왔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길래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곤 다가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만든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하나 둘 자리에 착석하길래 저도 숨 좀 돌릴 겸 앉는 순간 밖으로 나갔던 동서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자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서둘러 다가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하다며 이해해달라고 얘기한 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빼고 전부 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듯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보니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막달인 저를 꼬셔서 10인상을 차리게 만든 거였네요. 그런데 꽤 무리를 했는지 아랫배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동서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겠다며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맛이 이래요?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셔서 대충 만드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회사분들이 형님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꽤 음식을 하는 것 같아 부른 건데 분위기만 망쳤잖아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옆에 있어봤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 고생하신 일당이에요. 10만 원 넣어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음식도 버려야 할 지경인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신 게 있으니까 챙겨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돈으로 택시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살펴가세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맛도 지능이 높아야 잘 내는데 저희 형님이 지능이 낮아서 음식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하시죠. 동서의 행동은 저를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버렸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전부 동서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목소리 높여 화를 내거나 욕 한 번 한 적 없었던 제가 동서에게 처음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네요. 동서도 자기 머리 위로 음식들이 쏟아져서 놀랐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서를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피하라는 말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렇게 택시를 타기 위해 배를 손으로 받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던 도중에 동서가 일을 크게 만든 터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이 하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저를 부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달려온 동서는 자기 머리 위로 음식을 쏟은 걸 용서할 수 없다며 막달인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별것도 아닌 게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며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저와 동서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미 동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성격 모르냐며 오늘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바닥에 있던 돌을 저에게 집어 던졌네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온몸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멀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은경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니? 삼촌,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자면 좀 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영서, 일단 저 여자부터 붙잡아.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에서부터 봤던 행동을 보면 그쪽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임산부인 내 조카한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잃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은경아, 일단 병원부터 가도록 하자. 제가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삼촌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의 법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발견하셔서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은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와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막달인 임산부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몸부터 살폈고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동서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동서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동서의 집안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합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는 지금 현재 징역을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텐데 남편은 무조건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는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저는 사람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